저는 이제 오픈서치 프로젝트라는 저희가 오픈소스 재단이 있어요. 거기에 서울 유적으로 오거나이저를 하고 있는 김세웅이고요. 저 이번에는 저번 세션에서 오픈서치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좀 딥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 그거 관련돼서 오버뷰와 딥다이브 그리고 이게 각각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장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서울 유저그룹의 오거나이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아 최초로 제가 이게 오거나이저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아시아에 두 개 있습니다. 일본과 서울 이렇게만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조금 근무를 했었고, 그 전에 인터파크라는 이커머스에서 검색 서비스 개발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코어 부분도 조금 건드렸었고요. 원래는 백엔드 엔지니어였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 관련된 주 업무랑,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을 기반해서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솔루션을 제안하고, 그리고 아키텍처링하는, 외산 CSP의 솔루션 아키텍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색 서비스 쪽의 솔루션들을 좀 주로 다루고요. 데이터 관련된 것들로 다르지만 좀 제 익스퍼트라고 말한다고 하면 당연히 검색 서비스 그리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니 쿠버네티스 같은 서비스들을 조금 더 좀, 전문성이 있고요. 그 밖에도 뭐 개발이라든가 이런 저런 업무를 하고 있는 그냥 잡부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세션에 앞서서 오늘의 컨텐츠를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픈서치에 대해서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픈서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오픈서치의 탄생 배경, 그리고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표출하는지, 그리고 실제 검색 관련된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 렉시컬 시멘틱 하이브리드. 그리고 2.19 버전에 RRF가 나왔는데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3.0 버전에 어떤 게 나올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오픈서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예요. 예, 오픈서치는 커뮤니티 드리븐의 오픈소스 검색 플랫폼입니다. 뭐 분석과 벡터 데이터베이스로도 최근에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요. 옵저빌리티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보안 관련된 심 솔루션으로도 사용을 하시고요. APM으로서도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오픈소스 파운데이션으로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업의 스폰서십을 받고 있고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굉장히 대형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탄생한 지는 4년 됐어요. 2021년에 1.0 버전이 GA가 됐고요. 그 뒤로 지금 다운로드 횟수가 7억 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검색 엔진 탑4에 등극했고요. 현재까지 정말 수천 명의 컨트리뷰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250명 이상의 글로벌하게 포진되어 있는 관리자가 매번 타이거 미팅을 통해서 어떤 그 토픽을 어떤 태스크를 우선순위에 둬서 피처를 개발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기능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능, 새로운 피처에 대해서 완전 신규한 그 플러그인이다라고 하면은 레파지토리가 계속 생성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개 이상의 레파지토리에서 여러 개의 타이거 팀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개의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에어겟 환경에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오퍼레이터로도 정식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오픈서치를 쓰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그런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시면 손쉽게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어요. 네, 오픈서치는 크게 세 개의 플랫폼으로 나뉩니다. 그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엔진이 있는 코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각할 수 있는 대시보드, 그리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색인할 수 있는 데이터 필터라는 이 세 가지의 큰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의 플러그인들이 별도로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들이 다 합쳐져서 두 가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의 사용 사례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커머스나 아니면 실제 뭐 논문 검색이라던가 아니면 IR이라고 요즘 말하죠.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리라고 말하는데, 이제 검색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 시각화 옵저빌리티 측면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으로는 당연히 이 데이터 구조화, 그리고 비구조화 돼 있는 데이터에서도, 단어 기반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요. 인덱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시보드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화 플랫폼으로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요. 내부의 플러그인으로 이런 어노멀 디텍션, 이상 탐지죠. 이상 탐지나 알럿 기능들이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도구로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픈서치의 전반적인 소개였고요. 그럼 오픈서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탄생 배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초에 오픈서치만의 이제 그 세계관으로 보면 태초에 엘라스틱 서치가 있었어요. 엘라스틱 서치가 있었고 많이 사랑을 받았죠. 그러다가 2021년 2월에 ELV2 라이센스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 ELV2 라이센스가 사실은 되게 악명 높은 라이센스예요. 재판매, 재가공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라스틱 서치를 영리적으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서비스를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들이 타격을 딱 받아요. 그래서, 어, 아마존이 좀 주도를 했어요. 요 마지막 아파치 2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7.10.2 버전을 포크를 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1.0이 GA가 됐어요. 그 뒤로 계속 개발이 되었고, 그 사이에는 엘라스틱의 지속적인 공격이 있었죠. 엘라스틱 서치와 오픈 서치는 다릅니다. 엘라스틱 서치가 오픈 서치보다 좋습니다. 라고 계속 뭔가 홍보를 했는데, 그러다가 작년 8월에 엘라스틱 서치 쪽에서 라이센스를 ACPL로 변경하면서 뭔가를 어나운스 합니다. 우리가 실수였다. ELV2 라이센스는 실수였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공격하던 오픈서치 쪽을 주도하던 AWS가 갑자기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럼에도 오픈서치는 오픈서치의 길을 가고, 엘라스틱 서치는 엘라스틱 서치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픈서치는 그대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등재가 되고요. 2.18 버전이 작년에 나오고, 올해 2월에 2.19 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예, 요런 히스토리가 있고, 어, 2.17 버전이 딱 나왔을 때 오픈서치 블로그에 이런 게 나와요. 벤치마킹.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라는 그 내용으로 벤치마킹 점수가 나오는데 일정량 대비해서 6.5배 정도 성능이 향상됐어요. 그 기능적인 거는 제외하고 순수 쿼리, 집계 쿼리 등의 성능을 좀 비교한 건데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루신 엔진의 버전 업그레이드로 인한 성능 개선일 수도 있는데 오픈서치 클러스터의 데이터 적재 구조, 그리고 데이터 검색 구조, 그리고 내부에 이제 코디네이팅하는 알고리즘의 개선 등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외부 업체에서 벤치마킹한 결과로 오픈서치가 엘라스틱서치보다 약간 미약하게나마 좀 더 성능이 좋고 기능적으로 확장성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성장이 가파른 서비스죠. 자, 그러면 이 오픈 서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슬슬 내부적인 걸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서치든 엘라스틱 서치든 솔라든 이런 검색 엔진을 볼 때 저희가 미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아파치 루신이에요. 예, 최초의 검색 엔진입니다. 최초로 나온 검색 엔진이고요.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아파치 루신에서는 이 세그먼트라는 어떠한 특정한 데이터 그 타입을 데이터 규격을 좀 만들었고요. 도큐먼트라는 그 안에 여러 개의 필드가 있고 각각의 필드가 분석을 통해서 토큰화가 돼서 그게 저장이 되는 형태로 어떤 파일이 남아집니다. 그걸로 검색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처음에 루신이 나왔을 때는 이거 자체로 검색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고 니즈가 하나 생겼어요. 데이터베이스처럼 스케일업은 가능하고, 스케일 다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케일 인아웃이 안 돼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벤트 트래픽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파이크성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커머스 같은 경우 타임딜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런 그 마케팅이 있는데 그때 검색량이 적게는 한 두세 배, 많게는 수십 배가 뜁니다. 그런 현상을 겪기 때문에 스케일 인아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루시만으로는 이걸 해결하기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합니다. 이 검색 서비스 그리고 루신을 개발하시던 분들이 고민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좀 매뉴얼하게 데이터를 샤딩을 한 다음에 매니지드 서버를 두고 매니저 서버에서 이 각각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그리게이션하고 콤비네이션하고 랭킹을 해서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생기다가 보니까 매니저 서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벨러빌리티를 위해서 매니저 서버도 여러 개 두자라고 해서 여러 개를 두는 이런 구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데 데이터가 샤딩돼 있다 보니까 각각의 데이터를 적재하고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신 인덱스 안에 이 세그먼트들을 클러스터링 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이 아키텍처가 탄생을 합니다. 사실은 처음엔 주키퍼를 썼었어요. 솔라는 아직도 주키퍼를 쓰고 있을 텐데 엘라스틱서치와 오픈서치는 이런 젠 디스커버리라는 내장된 형태로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의 디스커버리를 이 젠 디스커버리가 하고 있고요. 각각의 노드는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매니지드 노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매니저 노드, 그리고 데이터 노드, 인제스처, 코디네이팅 노드가 있어요. 각각의 노드는 암묵적으로 코디네이팅 역할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노드나 이런 매니저 노드, 뭐 인제스처, 코디네이팅 말고 뭐 ML, 리모트, 그리고 트랜스포머 노드 같이 다양한 노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인프라적인 거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적인 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검색 서비스는 되게 특이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데이터베이스에는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레이어는 보통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컬럼이 있죠. 그리고 비트리 구조로 검색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인버티드 인덱스, 역색인 구조라고 합니다. 어, 간단하게 말하면은 책의 맨 뒷장에 있는 그 페이지라고 보면 돼요. 맨 앞장에는 특정 페이지가 어떤 섹터인지 나오는 인덱스가 있죠. 맨 뒷장에는 단어가 어느 위치에 출처가 됐는지 나오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버티드 인덱스, 역색인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어디 위치한다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도큐먼트로 나는 고양이다. 장하시는 고양이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때, 이거는 각각의 턴이라는 그 개념으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 나, 고양이, 장하시는 이런 식으로 텀이 분리가 되고 각각의 텀에 도큐먼트 아이디가 매핑이 돼요. 그래서 어느 도큐먼트에 이게 존재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양이라고 검색하면은 도큐먼트 1번과 도큐먼트 2번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더링 한다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뒤져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역색인 구조에서 조인 쿼리라든가 집계 정렬 쿼리의 성능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죠. 필드 데이터 캐시와 독밸류라고 있는데, 이 필드 데이터 캐시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필드 데이터 캐시에는 도큐먼트 아이디와 텀을 매핑시켜요. 매핑시켜서 이걸 가지고 집계하거나 정렬을 하는 형태로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계 쿼리나 정렬 쿼리를 많이 쓸 때는 이 필드 데이터 캐시의 영역을 조금 늘려주면 성능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필드 데이터 캐시나 독밸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하나의 머신이라고 했을 때 그 머신 내에 JVM 흰 메모리 영역이 있고요. 그 안에 네이티브 메모리 영역에 파일 시스템 캐시가 있고 거기 밑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JVM 힙에 실제 필드 데이터 캐시가 전반적으로 저장이 되고 실제 독밸류는 이 페이지 캐시와 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이러면서 JVM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네이티브 메모리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일반적인 검색과 집계 쿼리의 효율성을 좀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집게 컬이나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고양이 쪽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고양이 쪽으로 넘어갔을 때, 자, 고양이를 검색했을 때 도큐먼트 1번과 2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고민을 하죠. 과연 도큐먼트 1번이 최상단에 있어야 될까? 도큐멘트 2번이 최상단에 있어야 될까? 요거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 데이터베이스 구조면은 뭔가의 특정 컬럼으로 오더 바이 하면 되는데, 이런 키워드 검색의 경우에는, 스코어링 방식으로 정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더 바이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BM25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실 키워드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이 알고리즘이 뭐 다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BM25 알고리즘의 뭔가 탄생 배경은 초기에는 TF-IDF라는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그게 이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도큐먼트 길이가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어떤 건 도큐먼트 길이가 굉장히 길고 어떤 거는 도큐먼트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도큐먼트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스코어링이 높겠죠. 하지만 도큐먼트가 짧은데 그래도 단어 포집이 많으면은 그게 사실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도큐먼트의 세츄레이션 포인트라고 해서 도큐먼트 길이에 대한 가중치를 추가한 게 BM25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퀴즈를 내라고 했죠. 자, BM25의 약자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채팅창에 한번 쳐주세요. 어, 뒤에 25까지도 다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맞추시면 저희가 이게 어렵다라고 하셨거든요. 김세웅 리더님이. 그래서 요거 맞추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이 아니라 커피 쿠폰이랑 조각 케이크 같이 묶어져 있는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뭔가 힌트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아, 그럼 뒤에 25번은 버전입니다. 예, 25번째라는 거고요. 음, 앞에 BM의 약자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 비즈니스 모델 아니고요. 아, 네, 베스트 매칭. 맞습니다. 아, 네, 맞나요? 베스트 매칭입니다. 네,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베스트 매칭 알고리즘의 25번째 버전이에요. TF-IDF도 베스트 매칭이라는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합니다. 아무튼 요 개념은 이제 다들 아셨으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별표를 딱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구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아까 루신을 쓴다고 했죠. 그 루신 인덱스라는 거를 쓰는데 그 위에 오픈 서치는 자체적으로 인덱스라는 그 약간 추상화 레이어를 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따지면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로 어떠한 정의가 돼 있는 인덱스가 있고요. 그 밑에 샤드가 있습니다. 이 샤드는 테이블로 따지면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분산된 샤드로 저장이 되고요. 그 아래 루신 인덱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루신 인덱스는 세그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그먼트는 N개의 도큐먼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그먼트부터 하나, 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그먼트가 뭘까인데, 세그먼트는 문서의 집합이고요. 문서를 빠르게 검색하기 위한 자료 구조예요. 그리고 불변객체입니다. 자, 불변객체라는 특징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세그먼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 파일 구조를 보면은, 이런 확장자로 돼 있는 파일의 집합입니다. 어, 이것들을 다 이제 일일이 알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냥, 요런 구조로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조금 기억해 두실 게, 자, 딜리트 도큐먼트 이 부분입니다. 자, 불변 객체라고 했죠. 데이터가 삭제되면은 여기에 적어 놓고 실제로 데이터를 지우진 않아요.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씩, 뭔가 머지가 일어나거나 내부에 리밸런싱이 일어날 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베큐음이라는 걸 아실 텐데 그거와 동작 방식이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인덱스 파일 구조고요. 이거를 좀 모니터링하고 체크할 필요는 없느냐? 네, 좀 헤비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면 이 세그먼트의 병합이나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합니다. 그걸 위한 API들이 다 있고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 cat API를 통해서 세그먼트가 어떻게 돼 있고, 인덱스가 어떻게 돼 있고, 샤딩이 어떻게 돼 있고, 각각의 샤드에 얼마나 저장됐는지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설치되어 있는 곳 가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확장자는 보인 것과 같이 동일하게 있죠. 그리고 이 세그먼트가 세그먼트 B, I, 뭐 M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늘어나고요. 요게 여기 자세히 보면은 스테이트가 있고 그 밑에 트랜스로그라고 있죠. 예, 요 구조 그냥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딥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검색될 때는 어떻게 될까에 보면은 아까의 힘 메모리 구조를 조금 더 깊게 파볼게요. 여기서 인덱싱 버퍼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덱싱 버퍼가 실제 색인할 때도 이 버퍼에 들어가고요. 쿼리 버퍼도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쿼리 버퍼도 들어갔다가 그 뒤에서 메모리와 디스크에서 적절히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JVM 힙 구조는 이렇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실제 JVM 흰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있다가 리프레시 돼서 파일 시스템 캐시로 들어가고 그게 플래시가 되면서 디스크에 저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오픈 서치도 그렇고, 엘라스틱 서치도 그렇고, 솔라도 그렇고, 각각의 도큐먼트를 보면은 서버를 설치해서 운영하실 때 전체 네이티브 메모리의 50%만 JVM 힘으로 가져가세요라고 해요. 그게 요 구조의 요 파일 시스템 캐시 부분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의 엠맵 구조를 활용해가지고 이 파일들을 메모리에 매핑해서 조금 더 빠르게 색인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JVM 내부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네이티브 메모리 영역까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OS 메모리의 절반 정도는 이 네이티브 메모리 영역으로 좀 남겨두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만약에 이게 부족해지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리눅스에서 DF와 DU가 차이가 나죠. 뭐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또 기반으로 해서 찾는 거, 우리 파일의 실제 위치를 가지고 찾는 거가 있는데, 이게 점점 달라지다가 디스크가 풀나면서 색인도 안 되고 검색이 안 되는 그런,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티브 메모리는 어느 정도 넉넉한 양을 좀 관리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이티브 메모리를 50%를 썼는데 JVM은 32기가로 세팅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예, 이유는 요 세 번째에 있는 요것 때문이에요. 요 컴프레션 OP. 예, 요것 때문인데 32기가가 넘어가면은 JVM이 64비트 체계의 그 바이트 체계를 가져갑니다. 히트 체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더 넓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순간적으로 훅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32기가 이상으로 할당을 해도 되지만 기왕이면 32기가 미만으로 JVM을 세팅해 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그먼트 파일은 불변 객체로 병합에 의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이건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생성이 한번 딱 되면은 그게 변경되진 않아요. 새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합이 됐을 때는 이 세그먼트가 지워지고 새로운 세그먼트에 쓰여지면서 만들어집니다. 예, 그거는 이따 제가 애니메이션까지 붙여서 해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느냐? 예, 요 라우팅을 담당하는 이 코디네이터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 코디네이팅 노드가 될 수도 있고 암묵적인 특정한 데이터 노드, 매니저 노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친구 밑에 이제 데이터 노드들이 쫙 있고요. 데이터 노드에는 이렇게 루신 세그먼트와 이 벡터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인덱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벡터 검색할 때 한 번 더 언급할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시 레이어가 있고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샤드 레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벡터에 대한 거를 잠깐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파일 구조를 잠깐 봐야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너리 퀀타이제이션 같은 것도 다 제공을 하고요. 스칼라 퀀타이제이션도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루신을 사용했을 땐 이렇게 남고요.
실제로 오픈서치에서는 벡터 엔진을 파이스와 NLS 라이브러리 같은 이 두 가지의 추가적인 엔진을 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인덱스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구조 때문에 오픈서치는 전반적으로 캡을 좀 보장을 합니다. 캡이라고 하면은 노시퀄에서 이제 보장하는 데이터베이스 뭐 ACID 같은 그런 그 개념이죠. 그래서 컨시스턴시, 뭐 어베일러빌리티, 파티션 이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먼저 데이터가 이렇게 인메모리 버퍼로 들어갔을 때 이 트랜스 로그가 이제 트랜잭션 로그예요. 썼네? 라는 걸로 이제 남습니다. 남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가 실제로 그 파일 시스템 캐시로 들어간 다음에 실제 디스크에 남았을 때도 요게 다 쓰이고요. 그때 얘가 클린 됐을 때도 요게 하면서 플러시가 돼서 트랜스 로그에도 지속적으로 모든 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컨시스턴시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인덱스 내에 샤드가 있었죠. 그 샤드는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벨러비리티를 보장을 하고 그 샤드는 이렇게 리플리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셔닝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캡을 유지하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이 부분을 좀 딥하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딥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샤드에 데이터가 쓰여지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버퍼가 있었고 트랜스 로그가 있었죠. 저희가 도큐먼트를 이렇게 넣었다고 할게요. 둘, 세 개를 넣었습니다. 자, 세 개를 넣었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파일 그 시스템 캐시와 그리고 디스크에 넘어가야 돼요. 이때까지는 검색이 되지 않아요. 데이터를 넣긴 했는데 아직 버퍼에 있기 때문에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검색 가능하도록 이 파일 시스템 캐시로 옮겨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 캐시에 옮겨지면 이게 이렇게 세그먼트로서 존재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오픈서치에서는 이제 리프레시라고 불러요. 자, 여기 이 부분을만 보면은 이제 저희도 감이 오죠. 자, 이때 만약에 데이터 노드가 문제가 생기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지? 예, 유실입니다. 예, 유실돼요. 그래서 검색 엔진을 사용하실 때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안정적인 데이터 저장소를 쓰시는 걸 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RDB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몽고DB라든가 아니면 뭐 버퍼가 될 만한 어떤 곳에서 데이터를 뭐 주기적으로 색인을 하고 실제 검색 용도로 쓰시지 데이터 저장 용도로 썼을 때는 이런 요 약간의 홀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 트랜스 로그도 같이 남아야겠죠. 이 트랜스 로그는 정기적으로 디스크가 동기화가 되는데요. 이 옵션은 이제 트랜스 로그 싱크 인터벌이라는 옵션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5초라서 5초가 지나면은 이렇게 싱크가 되는 거죠. 자, 리프레시는 그럼 트리거가 언제 될까? 언제 될까인데, 예, 인메모리 버퍼의 상한이 도달하면은 자동으로 트리거가 됩니다. 이거는 여기 인덱스 버퍼 사이즈를 가지고 조절이 가능한데, 그 특정 이제 프로바이더의 이제 서비스는 이런 파라미터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인덱스 버퍼의 사이즈를 바꾸거나 이런 작업을 하면은 당연히 실제 오픈서치가 동작하는 노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거는 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적절한 사이즈를 찾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리프레시 처리를 하는데 아까 얘기 드린 리프레시 인터벌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것도 계속 좀 빠르게 되면 IO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색인되는 그 량, 그리고 데이터 노드의 크기, 그리고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율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마이너스 1로 설정하면은 정기적인 리프레시가 비활성화돼요. 그래서 상한에 도달한다거나 또는 서치 아이들 애프터 옵션을 통해서 이후 검색이 됐을 때 이 버퍼에 있는 거를 세그먼트로 변경하는 작업이 됩니다. 그 외로 뭐 리프레시 API를 수동으로 실행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API 뒤에다가 물음표 리프레시 옵션을 사용하면은 리프레시가 같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리프레시에 대한 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파일 시스템 캐시에 있어요. 이 파일 시스템 캐시에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노드가 터지면은 데이터가 유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펄시턴트한 디스크, 뭐 센이라든가 뭐 NVMe 디스크에다 저장하기 위한 처리가 필요하겠죠. 이 과정을 저희는 이제 플러시라고 합니다. 특정 파일 시스템 캐시에 어느 정도 상한선이 되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디스크로 저장이 돼요. 예, 그 뒤로 이렇게 트랜스 로그가 쓱 사라집니다. 예, 요거는 언제 트리거가 되느냐인데 로그 크기나 플래시에 소요되는 이제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오픈서치 내부의 알고리즘 통해서 고려를 합니다. 그거를 고려해서 자동으로 트리거가 되지 정기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트랜스로그의 크기가 임계값에 도달하면 이게 트리거가 됩니다. 요거는 트랜스로그 플래시 스레스홀드 사이즈라는 옵션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데 512메가 생각보다 크죠? 예, 요거는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플래시 API를 통해서도 충분히 트리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그먼트가 계속적으로 저장이 되는데 지금 다 나눠져 있어요. 자, 세 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또 지속적으로 디스크에 계속 프레시가 될 텐데, 이 친구가 계속 파편화가 이루어지면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는데. 너무 많은 세그먼트에서 파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느려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서치에서는 정기적으로 이거를 병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디스크에 이 세 개의 그 세그먼트가 있죠. 이 세그먼트를 이제 합쳐 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큰 통 세그먼트가 있고 그 내부의 이 도큐먼트가 이 큰 통 세그먼트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세그먼트가 지워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고요. 요게 1차, 디스크 자체에서 이제 병합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시스템, 파일 시스템 캐시에 있는 친구들이 디스크로 플러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봤듯이. 그때 통짜의 큰 세그먼트로 이렇게 병합이 되면서, 플러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데, 자, 그러면 머지는 언제 트리거가 되나요? 인데요. 머지 정책은 아쉽게도 조정이 안 됩니다. 조정이 안 되고요. 정책은 이 세팅 AP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맥스 머지가 뭐 얼마나 되고 맥스 그 머지의 세그먼트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을 갖고 있는지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한선은 5기가인데요. 포커스로 머지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5기가 이상의 세그먼트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데이터 색인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데이터가 뭐 삭제되거나 수정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디스크에 문서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총 9개의 문서가 저장돼 있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이 세 번째 이 친구를 제거를 해볼게요. 이 친구를 제거하면은 자, 삭제 마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삭제 마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트랜스로그에 얘 삭제했어라고 남기고요. 그 다음에 병합이 처리가 돼요. 병합 처리될 때 기존에 마커된 걸 빼고 병합이 돼서 새롭게 생깁니다. 이게 세그먼트의 불변 객체의 특성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삭제고요. 문서가 변경되면 어떻게 될까? 또 보겠습니다. 똑같이 3번 문서를 변경할게요. 그래서 3번 문서가 이렇게 뿅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뿅 하고 들어오면은 과거 버전에 이렇게 또 삭제 마커 처리를 해요. 그리고 돌이 이렇게 굴러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병합될 때 삭제된 거 빼고 이렇게 병합이 되겠죠. 그리고 지워집니다. 네, 지워지고 똑같이 이 친구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쪽으로 이렇게 플러시가 되고 검색을 할 때 이 두 개의 세그먼트를 합쳐서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친구도 병합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 서치는 색인하는 데는 사실 큰 뭔가 부하가 없는 형태로 여러 개의 이제 조합이 되는데 삭제나 업데이트에 대한 거는 사실 성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의 모든 것들이 데이터에 남다가 머지될 때
리밸런싱 되고 병합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보다는 사실상 좀 업데이트가 많다고 하면 이런 파편화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일일 풀색인을 새롭게 해서 좀 새로운 세그먼트 구격을 좀 가져가시는 걸 좀 권장을 하고요. 인덱스의 라이프가 조금 오래됐다라고 하면은 라이프 사이클로 좀 새롭게 인덱스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플래시를 좀 주기적으로 가져가면은 좀 더 효율적인 오픈서치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그먼트의 동작 방식이고요. 자, 그럼 실제로 API 콜을 할 때 이 친구들은 그러면 요 내부의 세그먼트는 그런데 앞단에서는 그럼 바로 버퍼에 들어올까? 라고 좀 궁금하실 거예요. 당연히 아니에요. 오픈서치는 자체적으로 큐와 스레드풀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자바로 돌아가니까 당연히 스레드풀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앞단에 큐가 있고요. 이 큐에서 들어오는 리퀘스트에 여러 개의 스레드풀이 달라붙습니다. 자, 근데 이 큐에도 당연히 리밋이 있어요. 리밋이 있다 보니까 큐가 꽉 차면은 429 에러를 내뱉습니다. 이건 사실 에러 처리가 아니라 서킷 브레이킹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러스터의 전체적인 헬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큐가 꽉 차면은 429 에러를 내뱉기도 하고요. 요거 말고 오픈서치가 전반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할 겁니다. 뭐 CPU라든가 메모리를 사용할 텐데 JVM의 메모리가 뭐 95% 이상 차면은 자체적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API 콜을 잠시 안 받아요. 이거는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헬스 그 관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갑자기 무수히 많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어뷰징으로 인한 또는 디도스로 인한 공격을 받았을 때 이런 메커니즘으로 검색 엔진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Q는 세팅을 못 하나요? 네, 옵션 세팅 가능하고요. 이거는 오픈서치 야물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설정할 때도 일부 세팅 값으로 줄 수 있고요. 자, 이 세팅을 주시면은 라이트와 서치에 대한 Q가 별도로 동작합니다. 기본 디폴트가 아마 1000개로 돼 있을 텐데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이 조절하실 때 워크로드의 CPU나 메모리 타입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의 계산식은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적절한 값을 찾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Q 스레드풀, JVM 설정 같은 경우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적인 거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처리 관련된 거는 현재 워크로드랑 검색의 패턴 그리고 검색 쿼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조율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세팅 값을 변경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인프라적인 요소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으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실제 검색에 대한 거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